언니가 그 모양이니까 형부가 나한테 빠진 거지 뭐. 내가 왜 미안해야 해? 다 자업자득이지. 제 남편 무릎 위에 올라앉은 친동생이 까르르 웃으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부모 없이 제가 친딸처럼 키워온 여동생이었죠. 하지만 제가 출장을 떠난 사이 두 사람은 제 통장에서 1억을 한 푼도 남김없이 빼내고는 사랑의 도피를 떠나버렸습니다. 거실 바닥에 쓰러져 흐느끼는 그때 9살 딸이 말했어요. 엄마, 걱정 마. 내가 해결했어. 며칠 뒤 어린 딸아이가 어떻게 두년놈들을 울부짖게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그 통쾌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하루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도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강은영이라고 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한 이야기 하나를 오늘 꺼내볼까 하는데요. 제 피를 나눈 친동생이 제 남편과 손잡고 제 통장에 들어있던 1억을 깡그리 빼서 도망친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며칠 후 제 9살 난 어린 딸이 두 사람을 무릎 꿇려 울게 만든 이 기막힌 사연을요.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TV에서 그런 장면 나오면 에이, 저런 게 어디 있어 하고 채널을 돌려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 인생에 진짜로 벌어질 줄, 그것도 제 청춘 다 바쳐 키워낸 그 동생이 그 칼을 쥐고 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야기를 제대로 풀어드리려면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제 청춘이라는 단어는 글쎄요, 제 사전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부모님이 매일같이 그릇을 집어 던지며 싸우다가 결국 갈라서셨거든요. 두 분 다 각자 새로운 사람을 만나 짐을 챙겨 떠나시는데 저랑 11살짜리 동생 지연이만 단칸방에 덩그러니 남겨졌죠. 그날 밤 컴컴한 방 한구석에서 동생이 제 옷자락을 꽉 쥐고 흐느끼던 그 작고 차가운 손의 감촉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언니, 엄마 아빠 안 와? 나 배고파. 그 작은 입에서 흘러나온 한마디에 저는 동생을 끌어안고 속으로 다짐했죠. 내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든 이 아이만큼은 부모 없는 자식 소리 안 듣게 키우겠다. 손가락질 받지 않게 번듯하게 길러내겠다고요. 그때 제 나이 18이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어렸어요. 그 어린 게 뭘 안다고 어른 흉내를 그렇게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로 저한테 꿈이라거나 대학이라는 단어는 아주 먼 나라 말이 되어버렸어요. 친구들이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떡볶이 사 먹으러 갈 때 저는 동생 저녁밥 챙겨주려고 불이 나게 집으로 뛰어갔고 친구들이 수능 문제집 펼칠 때 저는 졸업하자마자 일할 공장 자리부터 알아봤거든요. 졸업식 다음 날 작업복 사이즈를 가늠하며 가방끈을 영영 놓아버린 거죠. 낮에는 전자부품 공장에서 납땜을 하고 저녁이면 동네 고깃집으로 달려가 새벽까지 불판을 닦았어요. 손가락에 물집이 잡혀 터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욱신거려도 동생이 환하게 웃으며 언니 다녀올게 하고 손 흔들 때면 그깟 고단함은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고요. 남들 캠퍼스에서 미팅이다 동아리다 하며 청춘을 만끽할 때 저는 머리에 기름 냄새 잔뜩 묻힌 채 가계부에 10원 단위까지 적어가며 살았습니다. 화장품 하나 사는 것도 사치라 여겼고 옷은 시장에서 10,000원짜리만 골라 입었죠. 그래도 동생만큼은 남들 입는 거 다 입히고 학원도 빠짐없이 보냈어요. 새 학기마다 동생 운동화는 메이커로 사신기면서 정작 제 운동화는 밑창 떨어진 걸 본드로 붙여가며 신고 다녔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그렇게 10년 넘게 제 20대를 통째로 갈아 넣었더니 동생이
무사히 4년제 대학에 들어가 평범한 회사원으로 자리를 잡더라고요.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쓴 동생이 꽃다발을 안고 제품으로 달려오는데요. 언니, 진짜 엄마처럼 키워줘서 고마워. 나 언니 없었으면 못 컸어. 그 한마디에 저는 동생을 부여잡고 펑펑 울었어요. 10년 묵은 서름이 그날 다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내 희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제 나도 한숨 돌려도 되겠구나. 그런 안도감이 가슴 한가운데서 따뜻하게 차오르던 순간이었죠. 그때 동생의 그 눈물이 진심이었는지 연기였는지 지금은 도무지 알 수가 없지만요. 동생이 자기 몫을 하며 독립할 무렵 제게도 봄날이 오긴 오더라고요. 거래처 공장에서 부품 납품하러 갔다가 우연히 마주친 지금의 남편 박성우. 키가 큰 사람도 아니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는데요. 어딘가 모르게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무던한 구석이 있는 남자였어요. 무엇보다 제가 동생을 키우며 살아온 지난 세월을 듣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은영아, 너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이제 짐 좀 내려놔. 내가 옆에 있어줄게. 그 따뜻한 한마디에 저는 그만 무장해제가 돼버렸어요. 평생 누군가에게 기대본 적이 없었던 제가 처음으로 이 사람한테는 좀 기대도 되겠다 하고 마음을 열어버린 거죠. 우리는 친척 몇 분만 모시고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고 이듬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 딸 수민이를 품에 안았어요. 부모 없이 자라며 텅 비어있던 제 마음 한구석이 남편이라는 사람과 수민이라는 아이로 빈틈없이 꽉 채워지는 기분이었어요. 가정이 생기고 나니까 저는 이전보다 더 악착같이 살았어요. 남편이 받아오는 월급만으로는 서울 하늘 아래에서 우리 수민이한테 부족함 없이 해주기엔 어림없었거든요. 무엇보다 저는 제 딸한테만큼은 절대로 가난의 굴레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부모 없이 떨던 그 단칸방의 추위를 내 새끼한테는 단 한순간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낮에는 동네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고 저녁이면 식당 홀서빙을 뛰고 주말이면 새벽 청소 알바까지 뛰면서 그야말로 몸이 부서져라 돈을 모았어요. 커피 한 잔 사 마시는 것도 아까워서 보온병에 믹스커피 타다니던 시절이었죠. 그렇게 몇 년을 피땀 흘린 끝에 저는 통장 3개에 총 1억이라는 돈을 모으는데 성공했어요. 첫 번째 통장은 우리 수민이 대학 갈 때 등록금 걱정 없이 보내주려고 만든 수민이 통장이었고요. 두 번째 통장은 가족 누군가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가 났을 때 쓸 비상금 통장.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통장은 제가 평생 가슴에 품고 있던 유일한 꿈, 작은 반찬 가게 하나 차리고 싶다는 그 소박한 소원이 담긴 내각의 통장이었어요. 통장 하나하나에 제 손때가 묻고 제 새벽잠이 녹아있고 제 평생이 고스란히 박혀있는 셈이었죠. 밤늦게 두탕 세탕을 뛰고 파김치가 되어 집에 들어오면 안방 문을 살그머니 열어보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어요. 새근새근 잠든 남편 옆에서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자고 있는 수민이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모든 피곤이 거짓말처럼 사라졌거든요. 주말이면 동생 지연이가 조카 보러 왔다며 놀러와서 수민이랑 거실에서 까르르 웃으며 뒹굴었죠. 남편이랑 동생도 친남매처럼 허물없이 어울려서 같이 치킨도 시켜 먹고 같이 영화도 봤어요. 부모님의 따뜻한 울타리 없이 자란 저한테 그 풍경은 그 어떤 비싼 보석보다 더 눈부신 보물이었습니다.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잔고를 들여다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이제 우리 네 식구 진짜 꽃길만 걸으면 되겠다. 남편과 동생, 그리고 우리 수민이. 이 세 사람만 있으면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운 좋은 여자라고 정말 그렇게 자만하며 살았던 거예요. 저는 왜 몰랐을까요? 그 완벽해 보이던 우리 집이 사실은 썩어 문드러진 동아줄에 간신히 매달려 있던 허상이었다는 것을. 그 동아줄을 가장 안쪽에서부터 갉아먹고 있던 두 마리 쥐가 다름 아닌 제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그때의 저는 정말이지 꿈에도 알지 못했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분명히 징조라는 게 있었어요. 사람이 미련하면 천벌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미련함의 끝판왕이었던 것 같아요. 눈앞에서 빨간불이 깜빡거리고 있는데도 그게 우리 집을 태워 먹을 화재경 보인 줄도 모르고 그냥 야경 보듯이 흘려버렸으니까요. 우리 집 현관문 비밀번호는 동생 지연이도 알고 있었어요. 가족인데 뭐 어떠냐는 생각이었죠. 동생은 퇴근길에 불쑥 들러서 제가 끓여둔 김치찌개에 밥 한 그릇 뚝딱 비우고 가기도 하고요. 주말이면 형부랑 같이 수민이 데리고 키즈카페에 다녀오겠다며 아이 손을 잡고 나서기도 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든든하던지 저는 회사 야근이 잡혀도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제 동생이고 제 남편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두 사람한테 제 아이를 맡기는 거니까 그렇게 굳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진짜 별거 아닌 것들이었어요. 제가 야근 마치고 현관문을 따고 들어서면 거실에서 깔깔거리던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약속이라도 한 듯 뚝 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남편은 괜히 텔레비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고 동생은 머리를 한번 쓸어 넘기더니 언니 왔어? 하면서 부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 어색한 침묵 사이로 분명히 뭔가가 제 옆을 쓱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만 모르는 어떤 공기 같은 거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야식으로 라면을 끓이려고 주방에 들어가는데 식탁에 앉아있던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며 잡고 있던 손을 황급히 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도 어머, 둘이 또 무슨 비밀 얘기했어? 하면서 웃어넘겼어요. 동생이 언니 흉봤어. 어쩔 거야. 하면서 너스레를 떨고 남편도 따라 웃는데 그 웃음 끝이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게 흩어지는데도 저는 못 본 척했죠.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두 글자가 제 눈에 거대한 안대를 씌워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서늘한 균열을 가장 먼저 알아챈 건 9살 난 우리 수민이었어요. 어른인 저보다 더 어른 같은 우리 딸. 그날도 저는 늦은 저녁 설거지를 하느라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는데 수민이가 제 등 뒤로 살그머니 다가와서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기더라고요. 작은 손가락에서 전해지는 그 조심스러운 떨림이 지금도 손등에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랑 이모 좀 이상해. 저는 고무장갑 낀 손을 멈추고 아이 쪽으로 몸을 굽혔어요. 수민이 눈동자가 평소답지 않게 진지하게 가라앉아 있었거든요. 이상하다니? 이모가 우리 수민이 혼냈어? 아니, 아까 내가 화장실 갔다 나오는데 아빠랑 이모가 소파에서 귓속말하고 있다가 나 보고 막 떨어졌어. 그리고 저번에도 있잖아. 식탁 밑에서 둘이 손잡고 있는 거 내가 봤어. 진짜야. 그 작은 입에서 또박또박 떨어지는 말들에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순간 머리가 핑 돌면서 뜨거운 게 명치 끝으로 치밀어 오르는데 저는 그 감정을 못 본 척 애써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민아, 아빠랑 이모는 가족이잖아. 이모가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없이 자라서
다정한 형부한테 기대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가족끼리 손도 잡고 그럴 수 있지. 그치? 우리 수민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응? 저는 그렇게 아이를 달래서 방으로 들여보냈어요. 아이가 방문을 닫고 들어가는 그 등 뒤를 보면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고무장갑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발등을 톡톡 때리는데 그 차가운 감촉이 그날따라 유난히 뜨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 9살짜리 아이의 순수하고 정확한 직감을 어리광으로 깔아뭉개 버린 거예요. 의심이라는 작은 불씨가 제 가정을 통째로 태워버릴까봐 무서워서 제 손으로 제 눈을 가리고 제 귀를 틀어막아 버린 거죠. 그날 밤 저는 잠든 수민이 옆에 누워서 천장을 한참 올려다봤어요. 설마 아닐 거야. 우리 지연이는 그럴 애가 아니야. 우리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 설마가 저를 잡아먹을 줄도 모르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회사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떨어졌습니다. 부산 쪽 신규 거래처에 3박 4일간 출장을 다녀와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프로젝트라 빠질 수도 없는 자리였고 저한테는 회사 경력에 큰 기회이기도 했죠. 그런데도 짐을 싸는 내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우리 수민이를 그렇게 오래 떼어놓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아이가 밤에 무서워서 깨면 어쩌나, 학교 준비물은 누가 챙겨주나, 별별 걱정에 잠도 안 오는 거예요. 출장 떠나기 전날 밤이었어요. 안방에서 캐리어에 옷가지를 꾹꾹 눌러 담고 있는데 남편이랑 동생이 자연스럽게 안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동생은 그날도 소파에서 사과를 깎고 있다가 접시째 들고 들어와서 침대에 걸터 앉았어요. 며칠 동안 수민이 혼자 챙기려면 힘들 텐데 지연이 너가 옆에서 형부 좀 도와줘. 그러자 동생이 사과 한 조각을 포크에 꽂아 제 입에 쏙 넣어주면서 환하게 웃었죠. 걱정 마 언니. 수민이는 내가 친딸처럼 챙길 테니까 일에만 집중하고 와. 우리 언니 회사에서 인정받는 거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알지? 저는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불안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역시 내 동생이지. 역시 내 남편이지. 그러면서 한입 사과를 아삭 깨물었는데요. 남편이 제 어깨를 주무르던 손을 멈추고 슬쩍 운을 떼더라고요. 근데 여보,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혹시 수민이가 밤에 갑자기 열이라도 펄펄 끓으면 어떡하지? 응급실 한번 가면 카드값이 장난 아니잖아. 내 통장은 이번 달 적금 빠지고 나면 잔고가 거의 바닥인데. 맞아, 언니. 저번에도 수민이 장염 걸려서 새벽에 응급실 갔었잖아. 혹시 모르니까 언니 비상금 통장 비밀번호라도 알려주고 가면 안 돼? 진짜 급한 일 아니면 절대 안 쓸게. 약속해.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쫙 끼치는 수였어요. 두 사람은 짠 듯이 손발을 척척 맞춰가며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해지는 단 하나의 약점, 우리 수민이의 안전을 방패 삼아 제 경계심을 통째로 무너뜨린 거예요. 아이가 한밤중에 응급실에 실려갈지도 모른다는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새하얗게 비워버리더라고요. 엄마한테는 내 새끼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는 그 한 문장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협박이니까요. 그렇지.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저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침대 옆 협탁 서랍에서 메모지랑 볼펜을 꺼내 들었죠. 떨리는 손도 아니고 망설이는 손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짐을 덜어준다는 마음에 가볍기까지 한 손길로요. 제 인생의 피땀이 한 방울 한 방울 고스란히 들어있는 통장 3개. 그 계좌번호와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남한테 입 밖에 낸 적 없는 4자리 비밀번호를 꾹꾹 눌러 적었어요.
심지어 큰돈 이체할 때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동생의 살가운 조언에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까지 정성스럽게 한 줄 더 적어 넣었죠. 자, 이거 식탁 위에 붙여놓을게. 진짜 수민이한테 급한 일 생겼을 때만 써야 한다? 약속해. 식탁으로 나가서 노란색 포스트잇을 꾹 눌러붙이면서도 저는 끝내보지 못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눈동자 안쪽에서 시퍼렇게 번뜩이던 그 탐욕의 빛을요. 오히려 두 사람의 손을 차례로 꼭 잡으며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죠. 진짜 고마워. 두 사람만 믿고 갈게. 다음 날 새벽 저는 아직 단꿈에 빠져 있는 수민이의 작은 이마에 가만히 입을 맞추고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을 닫는데 식탁 위에 노랗게 붙어 있던 그 작은 쪽지 한 장이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하지만 곧장 시계를 보고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KTX 시간이 빠듯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식탁 위에 살랑살랑 붙어 있던 그 작은 노란 쪽지 한 장이 며칠 뒤에 제 목을 사정없이 그어버릴 시퍼런 면도날이 될 줄을. 제가 제 손으로 제 인생을 파멸의 구덩이 한가운데로 밀어넣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저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지옥문을 활짝 열어젖히고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출장길에 올랐답니다. 부산행 KTX에 몸을 싣고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자꾸만 들썩이더라고요. 출장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 사흘 내내 저는 잠을 설쳤어요. 거래처 미팅에서 웃고 떠들다가도 문득 우리 수민이 얼굴이 떠올라서 가슴이 철렁했고 호텔방에 혼자 앉아 있으면 자꾸만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했죠. 그래도 남편이 한 번씩 사진을 보내주니까 마음이 그나마 놓이긴 하더라고요. 수민이가 거실 소파에서 곰 인형을 안고 잠든 사진, 식탁에서 계란말이를 입에 넣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 욕조에서 거품을 머리에 가득 묻히고 까르르 웃는 사진. 사진 밑에는 꼭 다정한 한마디가 따라붙었어요. 여보 걱정 마. 우리 딸 잘 챙기고 있어. 일 잘 끝내고 와. 그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래,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별일 없을 거야. 우리 남편이 이렇게 다정한데. 그렇게 또 한 번 제 스스로한테 안대를 단단히 동여매고 있었던 거예요. 출장 마지막 날 아침이었어요.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KTX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무심코 핸드폰을 들어서 은행 앱을 켰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요즘은 자동이체 빠지는 날도 많고 회사에서 출장비 정산도 들어왔을까 싶은 마음에 그냥 습관처럼 손가락이 움직인 거였죠. 지문 인식이 한 번에 안 돼서 짜증을 내며 다시 손가락을 대는 그 순간이었어요. 화면이 띄워졌는데 분명히 글자들은 한글로 적혀 있고 숫자들은 아라비아 숫자인데요. 그 조합이 머릿속에서 도무지 해석이 되질 않는 거예요. 첫 번째 통장 잔고, 빵원. 두 번째 통장 잔고, 빵원. 세 번째 통장 잔고, 빵원. 어제 새벽까지만 해도 분명히 1억이 찍혀 있던 자리에 동그란 숫자 0이 3개나 나란히 누워서 저를 비웃고 있었죠. 택시 안이 갑자기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고요. 입에서 마른 침이 꼴깍 넘어가는데 그 침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게 칼로 그어지는 것처럼 따끔거리더라고요. 저는 거래 내역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어요. 어제 오후 2시, 어제 오후 3시, 1시간 간격으로 마치 누군가 시간 맞춰 작업하듯이 제 통장 세계에서 돈이 한 푼도 남김없이 빠져나가 있었어요.
그것도 ATM 인출 한도까지 칼같이 채워가면서요. 기사님, 죄송한데 빨리 좀 가주세요. 빨리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못 알아들을 만큼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힐끔 쳐다보시면서 손님 괜찮으세요? 하고 물으시는데 저는 대답할 정신도 없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남편 번호를 눌렀지만 신호음이 가는 듯 하더니 차가운 안내음이 흘러나왔어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순간 머리가 띵하고 울리는데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한번 눌렀어요. 또 같은 안내음. 손이 후들거려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이번엔 동생 번호를 눌렀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그 차가운 기계음이 제 귓속을 파고드는데 마치 차가운 얼음 쏜 곳이 고막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KTX를 어떻게 탔는지, 서울역에서 어떻게 택시를 잡았는지 저는 지금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누가 저를 어디론가 끌고 가는 것처럼 다리가 저 혼자 움직이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서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이상하게 가슴 한가운데에서 검은 구덩이 같은 게 쩍 하고 갈라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구덩이 안으로 제 심장이, 위가, 폐가, 그리고 저라는 사람 자체가 통째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죠. 집 앞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그 짧은 시간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1층, 2층, 3층. 숫자가 올라갈수록 가슴이 쿵쿵 내려앉았어요. 우리 집 현관 앞에 도착해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한 번에 제대로 눌러지질 않아서 3번이나 다시 눌러야 했어요. 삐비빅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는데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공기가 너무 차가워서 저도 모르게 흠칫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보, 지연아, 나왔어. 제 목소리가 텅 빈 집안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신발장에 있어야 할 남편의 구두가 한 켤레도 보이지 않았어요. 거실로 들어서는데 평소 같으면 식탁 위에 놓여 있어야 할 남편의 차 키도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저는 안방으로 미친 듯이 뛰어들어갔어요. 안방 옷장을 양손으로 활짝 열어 젖혔는데 남편 쪽 옷걸이가 텅 비어 있었어요. 한 벌도 남김없이요. 양말 서랍, 속옷 서랍, 캐리어 보관함. 그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깔끔하게 도려내져 있는 거예요. 저는 비틀거리며 거실로 다시 나왔어요. 동생이 우리 집에 두고 쓰던 칫솔, 화장품, 갈아입을 옷가지들. 그 자잘한 흔적들마저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져 있었죠. 단 하나 식탁 위에 그대로 붙어 있던 그 노란색 포스트잇. 비밀번호가 줄줄이 적힌 그 종이 쪽지만이 마치 저를 비웃듯이 여전히 그 자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식탁 의자를 잡고 겨우 서 있었는데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서랍 사이에서 뭔가 하얀 종이 한 귀퉁이가 삐죽이 튀어나와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그 종이를 천천히 빼내니 곱게 접힌 메모지였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그 종이를 펴는데도 한참이 걸렸죠. 동생의 글씨였어요. 어릴 때부터 받아쓰기 숙제를 봐주면서 너무나 익숙해진 동글동글한 그 글씨체. 언니 미안해. 근데 우리 사랑은 막을 수가 없었어. 언니가 너무 일에만 빠져서 형부 외롭게 한 거 알지? 우리 잘 살게. 찾지 마. 안녕. 그 짧은 몇 줄을 다 읽어내려가는데 제 입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사람 소리가 아니라 짐승이 죽기 직전에 내는 그런 신음 같은 거요. 손에 쥐고 있던 쪽지가 발등으로 툭 떨어지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무릎이 꺾여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차가운 거실 바닥에 한기가 무릎을 타고 정수리까지 솟구치는데 그 차가움이 제가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 같았어요. 내 청춘, 내 20대, 손에 물집이 잡혀가며 닦았던 그 수많은 불판들, 새벽 5시에 일어나 마트 진열대를 정리하던 그 시린 손가락, 동생 학원비 보내려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그 셀 수 없는 밤들, 우리 수민이 100일에 제 옷 한 벌 못 사고 모은 돈을 통장에 입금하던 그 떨리는 손길, 그 모든 것이요. 1시간 간격으로 ATM에서 차곡차곡 빠져나간 그 숫자들이 되어 두 사람의 사랑 도피 자금으로 둔갑해버린 거예요. 가슴을 쥐어뜯으며 손톱으로 가슴팍을 박박 긁으면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그 소리가 우리 집 거실에 가득 차서 천장에 부딪혔다가 다시 제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는데 그 울음소리조차 저 같지 않게 낯설었어요. 입에서는 어떻게라는 한마디만 같은 자리를 빙빙 돌며 흘러나왔죠. 내가 딸처럼 키운 동생이 그 아이를 위해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가방끈을 놓아버린 그 동생이 학사모를 쓰고 내 품에 안겨서 엄마처럼 키워줘서 고맙다고 펑펑 울던 그 동생이 어떻게 내 등에 이런 칼을 꽂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내 인생의 봄날이라며 평생을 함께하자 약속했던 그 남자가 이제 집 내려놓고 나한테 기대하고 제 손을 잡아주던 그 사람이 어떻게 내 동생을 끌어안고 내 돈을 들고 도망칠 수가 있을까요? 거실 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무심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햇살이 베란다 창을 통해 거실 바닥까지 길게 들어와 있는데 그 햇살 한 줄기가 마치 누군가 저를 향해 던진 조롱처럼 따갑게 느껴졌죠. 세상은 여전히 평화로운데 저 혼자만 통째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을까요? 햇살의 각도가 바뀌어서 거실벽까지 길게 늘어졌을 때쯤 현관 도어록 누르는 익숙한 소리가 났어요. 삐비비빅. 우리 집 비밀번호. 학교에서 돌아온 우리 수민이가 책가방을 짊어진 채로 거실에 주저앉아 있는 저를 발견하고 그 작은 발걸음으로 또각또각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작은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제 옆에서 멈췄는데도 고개를 들 힘조차 없어서 그냥 바닥만 바라보고 있는데 분홍색 양말이 제 시야에 들어왔어요. 우리 수민이가 좋아하는 발등에 토끼 그림이 그려진 그 양말이었죠. 엄마. 그 작은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 수민이한테, 이 9살짜리 어린 것한테 엄마의 이런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황급히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수민이의 얼굴이 평소처럼 학교 다녀왔다고 제잘거리는 그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책가방을 맨 채로 저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는 그 작은 얼굴에는 놀라움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런 광경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차분하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9살짜리 아이의 눈빛이 그렇게 깊을 수가 있나요? 그 작은 눈동자 안에 얼음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들어차 있었습니다. 수민이는 천천히 책가방을 내려놓더니 제 옆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그러고는 제 어깨에 작은 손을 살며시 얹는데 그 따뜻한 손바닥의 온기가 어찌나 작은지, 그런데도 어찌나 묵직한지요. 저는 그 손을 끌어안고 또다시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민아, 엄마 어떡해. 수민아.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제 가슴팍에 얼굴을 묻으며 흐느꼈어요. 우리 수민이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아빠가 이모랑 도망갔다는 그 끔찍한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막막해서 더 미친 듯이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수민이가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주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엄마이고 제가 아이인 것처럼요. 엄마, 울지 마. 그 한마디가 어찌나 또렷한지 제가 흐느낌을 잠깐 멈추고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우리 수민이가 제 눈을 똑바로 마주보면서 아주 차분하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다 찍어놨어.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아이를 멍하니 쳐다봤죠. 우리 수민이가 자기 옷소매로 제 눈물을 닦아주면서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어요. 엄마, 내가 다 찍어놨다고. 아빠랑 이모, 내가 다 봤어.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자기 방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아이의 뒷모습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죠. 잠시 후 우리 수민이가 한 손에 뭔가를 꼭 쥐고 다시 나왔어요. 제 옆에 다시 쪼그리고 앉으면서 그 작은 손을 펴 보이는데 손바닥 위에 놓여 있는 건 낡은 스마트폰 한 대였습니다. 작년 봄에 제가 새 핸드폰으로 바꾸면서 쓰던 폰을 와이파이만 연결해서 우리 수민이 장난감으로 쓰라고 준 거 공기계였죠. 게임 다운받아서 놀라고 유튜브 보라고 줬던 그 낡은 폰이 우리 수민이의 작은 손바닥 위에 놓여 있는 거예요. 수민아, 이게 뭐야? 이게 왜? 제 목소리가 떨려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우리 수민이는 그 작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톡톡 누르며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저번에 엄마한테 말했잖아. 아빠랑 이모 이상하다고. 근데 엄마가 안 믿어주니까 내가 직접 보여주려고 거실 화분 뒤에 숨겨놨어. 카메라 켜놓고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9살짜리 아이가 그 작은 머리로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한 걸까요? 어른들이 거짓말하니까 엄마가 자기 말을 안 믿어주니까 직접 증거를 잡아서 보여주겠다는 그 마음을요. 그 어린 것이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 생각을 하니까 또다시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수민이가 동영상 폴더를 열자 하루치, 이틀치, 사흘치 영상이 차곡차곡 쌓여 있더라고요. 제가 출장 가 있던 그 사흘 내내 우리 수민이는 매일 아침마다 화분 뒤에 그 폰을 숨겨놓고 밤에 잠들기 전에 꺼내서 충전하기를 반복했던 거예요. 9살짜리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와서 그 짓을 매일 했던 거죠. 수민이가 그중 하나를 누르자 화면이 켜졌어요. 화분 잎사귀 사이로 보이는 우리 집 거실 풍경. 화면은 좀 흔들렸지만 영상도 소리도 또렷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남편과 동생이 보이더라고요. 그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동생이 남편의 무릎 위에 올라 앉아서 두 팔로 그 사람의 목을 감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은 동생의 허리를 끌어안고 있었고 두 사람이 입을 맞추고 있었어요. 제 거실, 제 소파에서 제가 출장 간 그 사흘 동안 저는 비명이 새어나올 것 같아 입을 틀어막았어요. 가슴이 또 한 번 박살나서 바닥에 흩어지는데 그 조각들을 주워 담을 새도 없이 영상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동생이 남편의 무릎에서 내려와서 와인잔을 들어 올리는데 작년에 결혼기념일에 남편이 저한테 선물한 한 쌍짜리 크리스탈 와인잔이었죠. 영상 속 동생이 까르르 웃으면서 입을 열었어요. 오빠, 우리 언니 진짜 바보 같지 않아? 자기 통장 비밀번호를 식탁 위에다가 떡하니 붙여놓고 가는 게 어딨어. 진짜 어이없어. 남편이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같이 낄낄거렸어요. 그러게. 그 답답한 여자는 평생 그렇게 살 거야. 오빠, 우리 진짜 잘할 수 있겠지? 발리에 그 빌라 알아본 거. 우리 둘만 가서 새 출발하는 거.
진짜지? 당연하지. 그 지긋지긋한 여편 내 돈으로 우리 둘이 발리에서 호강하면서 사는 거야. 거기서 숨어 있다가 잠잠해지면 다른 나라로 가자. 그 영상을 보면서 숨을 쉬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려고 하는데 공기가 가슴까지 닿지를 않는 거예요. 가슴이 콱 막혀서 마치 누가 제 목을 두 손으로 조르고 있는 것 같았죠. 그 영상 속의 두 사람은 제가 알던 그 남편이 아니었고 제가 키운 그 동생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제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두 사람이 식탁 앞에 앉아서 제 통장 3개를 펼쳐놓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비밀번호 적힌 노란 쪽지를 들고서 동생한테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하는 거예요. ATM 인출 한도가 얼마니까 몇 시간 간격으로 빼야 한다느니, 어느 은행 어느 지점을 돌면 CCTV가 덜 잡힌다느니, 그 돈을 어떻게 환전해서 어떻게 들고 나갈 거라느니, 그 치밀한 작전 회의가 통째로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영상에서는 두 사람이 캐리어 2개를 거실에 떡하니 펼쳐놓고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남편이 옷을 차곡차곡 깨서 넣으면서 동생한테 한마디 던지더라고요. 근데 너 진짜 언니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너 키워준다고 그 고생한 사람인데. 동생이 콧방귀를 흥기면서 대답했어요. 오빠야말로.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자기가 좋아서 한 일이지. 누가 그러래? 그리고 언니는 그렇게 일밖에 모르니까 오빠한테 차인 거잖아. 자업자득이지. 제가 키운 동생의 입에서 나온 그 말 한마디가 그 아이를 위해 갈아 넣은 제 인생을 자업자득 내 글자로 뭉개버리는 그 잔인한 한마디가 제 마지막 숨통을 끊어놨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그동안 그 아이를 향해 묶어두었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그 질긴 동아줄이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그 낡은 핸드폰을 두 손에 꼭 쥐었어요. 그러고는 수민이를 다시 한번 끌어안았죠. 이번에는 신기하게도 울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 본물 터지듯 쏟아지던 그 눈물이 누가 수도꼭지를 꽉 잠가버린 것처럼 뚝 끊겨버렸죠. 그 대신 가슴 한가운데에서 시퍼렇고 차가운 무언가가 천천히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마치 깊은 호수의 한겨울 얼음물 같은 그런 차가움이요. 수민아, 이거 진짜 우리 수민이가 다 찍은 거야? 제 목소리가 방금 전과는 다르게 가라앉으니 수민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작은 입술을 깨물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찍지 말 걸 그랬나? 아니야, 우리 딸. 수민이가 엄마 살린 거야. 엄마 진짜 살린 거야. 저는 그 작은 어깨를 양손으로 꼭 잡고 까만 눈동자를 똑바로 들여다보면서 제 안에 차오르는 그 차가운 결심을 한자 한자 새겨 넣듯이 말했죠. 엄마 이제 안 울 거야. 엄마 진짜 강한 엄마 될 거야. 우리 수민이 봐. 수민이가 엄마보다 더 야무지잖아. 엄마도 수민이처럼 야무진 엄마 될 거야. 수민이가 그제야 환하게 웃었어요. 그 작은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방금 전까지 후들거리며 주저앉아 있던 그 다리가 거짓말처럼 단단해져 있었어요. 식탁 위에 붙어 있던 그 노란 포스트잇을 손으로 뜯어내 손바닥 안에서 꾹꾹 구겨버렸죠. 그 작은 종이가 손 안에서 부서지는 감촉은 몇십 년 묵은 제 미련이 함께 부서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제 울 시간은 끝났어요. 다음 차례는 저 두 사람한테 제가 흘린 눈물의 100배, 1000배를 돌려받을 시간이었답니다. 저는 수민이를 안방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고 그 작은 얼굴에 손을 한참 얹고 있었어요. 우리 딸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사흘 동안 화분 뒤에 폰을 숨겨놓으면서 아이 혼자 얼마나 마음 졸였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또 한 번 찢어지는데요. 그 찢어진 자리에서 슬픔이 아니라 시퍼런 분노가 솟구쳐 올라오더라고요. 수민아, 엄마 잠깐 어디 좀 다녀올게. 금방 올 거야. 어디가? 경찰서 가는 거지? 9살짜리 아이가 그걸 또 알아맞히는 거예요. 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춰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우리 딸. 엄마 경찰서 갔다 올게. 수민이가 엄마 도와줬으니까 이제 엄마가 마무리할 차례야. 수민이가 마치 응원 깃발 흔들듯이 이불 속에서 작은 주먹을 꼭 쥐어 보이더라고요. 그 작은 주먹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우리 딸 보는 앞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 우리 딸이 엄마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끝까지 가겠다. 가방을 챙겨서 집을 나서는데 손에 든 그 낡은 스마트폰이 어찌나 무겁게 느껴지던지요. 무게로 치면 100g도 안 되는 그 작은 기기가 제 손바닥 위에서 천근만근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안에는 두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박살낼 만한 폭탄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택시를 잡아타고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평소랑 똑같은데 이상하게 제 눈에는 모든 게 새까만 흑백 영화처럼 보이더라고요. 색이라고는 한 톨도 안 묻어 있는 그런 세상. 다만 제 가슴 한가운데에서만 시퍼런 불씨 하나가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죠. 경찰서에 도착해서 안내 데스크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리지도 않고 목소리가 떨리지도 않더라고요. 신기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제가 말했어요. 고소장 접수하러 왔습니다. 사기, 횡령, 절도, 그리고 간통입니다. 당직 형사님이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빈자리로 안내해 주셨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형사님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사건 개요를 물었는데요. 제가 한 줄 한 줄 진술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분 손가락이 점점 느려지더라고요. 친동생과 남편이 공모해서 출장 간 사이에 통장에서 1억을 인출하고 사랑에 도피를 했다. 그 한마디에 형사님이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저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사모님, 일단 이게요. 가족 간의 문제로 분류되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부부 사이의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동생분도 정황상 합의된 인출로 보일 수 있어서 저는 그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그러고는 가방에서 딸내미가 건네준 그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형사님 앞에 살며시 내려놓으면서 차분하게 말했죠. 형사님, 이거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출장 간 사흘 동안 제 9살짜리 딸이 화분 뒤에 숨겨놓고 찍은 영상입니다. 두 사람이 사전에 모의해서 통장 비밀번호를 빼낸 정황이고요. 돈을 어떻게 인출해서 어디로 도망갈지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형사님이 미간을 찌푸리시면서 그 폰을 들어 올렸어요. 동영상 폴더를 열고 첫 번째 영상을 재생하시는데 표정이 1분 단위로 바뀌더라고요. 처음에는 무덤덤하게 보시다가 2분쯤 지나니까 눈이 동그래지시고 5분쯤 지나니까 입을 떡 벌리시고요. 영상 한 편이 끝났을 때 그분이 저를 보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사모님, 이거 진짜 따님이 찍은 거 맞으세요? 9살이요? 예. 제 딸이 찍은 거 맞습니다. 형사님이 동료 형사들을 부르시더니 그 후로 경찰서 안이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영상, 세 번째 영상이 차례로 재생되는 동안 주변에 모인 형사 4~5분이 영상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이야, 이거 빼박이네.
1억이면 단순 가족 분쟁이 아니라 명백한 사기 횡령이지. 이런 짓하고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이 사람들이. 처음에 난색을 표하시던 그 형사님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는 저한테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모님, 이거 충분히 수사 들어갈 사안입니다. 영상 증거가 워낙 명확하고 범행모의 정황이 그대로 녹화돼 있어서요. 바로 통신 조회랑 카드 사용 내역 추적 들어갈게요. 그리고 출국 금지 신청부터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두 사람 어디로 도망갔는지 금방 잡힐 겁니다. 저는 그제야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9살 수민이의 작은 손길이 어른들의 그 더러운 짓을 통째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 사실이 새삼스럽게 가슴을 울렁이게 만들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렸어요. 우산도 없이 그냥 그 비를 맞으면서 걸으니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목덜미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차가운 감촉이 오히려 제 정신을 더 또렷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날부터 사흘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수민이 옆에만 붙어 있었어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데려오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자고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데 핸드폰만 울리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경찰서에서 오는 연락일까 봐서요.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어요. 잠깐 사무실에 들렀다가 나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는데 경찰서 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죠. 사모님, 두 사람 위치 확인됐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어느 오션뷰 호텔이고요. 카드 결제 내역 보니까 거기서 사흘째 묵고 있습니다. 룸서비스 시키고 비싼 와인 시키고 거의 매일 그러고 있더라고요. 곧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현지 경찰이랑 같이 들어갈 겁니다. 제주도 오션뷰 호텔, 룸서비스, 와인.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 마트 진열대 정리하고 저녁이면 식당 홀서빙 뛰면서 모은 돈으로 그 두 사람이 제주도 바닷가 호텔에서 룸서비스 시켜 먹으며 와인을 들이켜고 있다는 거예요. 화도 안 나고 그냥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픽 나오더라고요. 네, 형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은 잠이 안 와서 수민이를 옆에 두고 천장을 한참 올려다봤어요. 그 두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도 그 호텔 방에서 뭘 하고 있을까? 어떤 표정으로 웃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 잠이 올 리가 없었죠.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또 울렸고 형사님 목소리가 평소보다 들떠 있더라고요. 사모님, 방금 두 사람 체포했습니다. 호텔방 급습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요. 두 사람 다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고 끌려 나오더라고요. 지금 제주경찰서로 이송 중입니다. 그리고요. 박성우 씨는 입국 다물고 있는데 동생분이 저한테 사모님 좀 바꿔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통화하시겠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 또다시 무너질까 봐서요. 그런데 이상하게 통화 연결해 달라는 그 말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네, 바꿔주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몇십 년을 들어온 그 목소리, 늘 제가 끌어안고 토닥인 그 목소리. 언니 나야. 지연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듣고만 있었더니 동생이 다급한 목소리로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언니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근데 언니, 이건 다 형부가 시킨 거야. 형부가 나한테 협박했어. 비밀번호 안 빼주면 가만 안 둔다고. 나 진짜 억울해. 언니, 한 번만 살려줘. 응? 우리 자매잖아. 언니가 나 키워줬잖아. 자매. 그 두 글자가 수화기를 타고
제 귀로 흘러들어왔어요. 자매라. 우리 거실 소파에서 제 남편 무릎에 올라앉아 저를 바보라고 비웃던 그 목소리로 이제는 자매라는 카드를 꺼내 들고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주 천천히, 아주 차갑게 입을 열었어요. 강지연. 언니. 나야. 전화 끊는다. 저는 그 짧은 한마디만 남기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고 저도 모르게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지더라고요. 자, 이제 시작이었어요. 두 사람이 흘려야 할 눈물은 이제 막 첫 방울이 떨어졌을 뿐이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수민이를 옆집 아주머니께 잠시 부탁드렸어요. 그 아주머니는 우리 사정을 어렴풋이 아시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딸을 데리고 들어가 주시더라고요. 수민이도 엄마 다녀오라고 손을 흔드는데 그 작은 손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죠. 다음 날 새벽 첫 비행기를 끊고 제주공항에 내려서 바로 택시를 잡아탔는데 차창 밖으로 보이는 그 푸르른 바다가 어찌나 얄미운지요. 그 두 사람이 며칠 동안 룸서비스 시켜 먹으며 바라봤을 그 바다잖아요. 저는 일부러 창밖으로 시선을 두지 않고 무릎 위에 올려놓은 가방만 내려다봤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에 도착해서 담당 형사님을 찾았어요. 키가 훌쩍 큰 그 형사님이 저를 보더니 잠깐 멈칫하셨습니다. 아마 제가 너무 멀쩡한 얼굴로 들어가서 그러셨나 봐요. 보통 이런 사건의 피해자들은 눈물범벅이 되어서 들어온다고 하시면서요. 형사님이 차 한 잔을 내주시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사모님, 두 사람 지금 유치장에 있습니다. 면회 가능하시겠어요? 사실 사모님이 굳이 안 보셔도 되는데 두 사람이 자꾸 사모님 만나게 해달라고 난리를 쳐서요.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봐야 끝이 날 것 같아서요.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저를 안내해 주셨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마치 몇십 년의 세월을 지나 그 두 사람의 민낯과 마주하기 위한 마지막 발걸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유치장 앞에 도착하자 창살 사이로 처음 보인 건 남편이었어요. 며칠 못 본 사이에 사람이 어쩜 그렇게 변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면도도 못했는지 턱에는 까칠한 수염이 자라있고 머리는 산발에 어제까지 입고 있던 호텔 가운 차림 그대로였어요. 제 발걸음 소리를 들었는지 그 사람이 고개를 천천히 들고는 저를 보자마자 창살을 양손으로 와락 부여잡는 게 아니겠어요. 은영아, 자기야, 나야 여보, 나 좀 봐. 응?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가만히 내려다봤죠. 10년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주했던 그 얼굴이 어찌나 낯설어 보이던지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마주한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창살에 매달려서 변명을 쏟아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다 오해야. 내가 잠깐 미쳤었어. 당신이 매일 일에만 빠져 있어서. 나 진짜 외로워서 미치는 줄 알았어. 처제가 자꾸 옆에 와서 위로해 주니까 잠깐 정신이 나갔던 거야. 돈도 내가 빼라고 시킨 게 아니야. 처제가 다 알아서 한 거야. 진짜야, 여보. 한 번만 믿어줘. 외로웠다. 저는 그 단어만 한 번 따라했어요. 그 사람이 제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니까 희망을 봤다는 듯이 더 빠르게 말을 쏟아내더라고요. 맞아, 여보. 외로웠어. 당신이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데 내가 어떻게 안 외로워. 나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우리 수민이 봐서라도 내 딸을 입에 올리다니요. 자기 친딸을 무기로 쓰면서까지 빠져나가려는 그 비열함을 보며 제 안에 마지막
남아있던 미련 한 톨까지도 통째로 타버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란 봉투 하나를 꺼내 그 사람 앞에 들이밀면서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이혼 서류. 합의 이혼은 안 해. 재판으로 갈 거야. 위자료랑 재산 분할, 그리고 양육권 전부. 한 푼도 안 남기고 받아낼 거야. 그 사람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창살을 잡고 있던 손이 스르륵 풀리면서 그 자리에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그러지 마. 응? 우리 10년이야, 10년. 나도 잘못한 거 알아. 무릎 꿇고 빌게.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잘 들어. 박성우. 너는 외로워서 그랬다고? 나는 그럼 안 외로웠을 것 같아? 새벽 5시에 일어나 마트 진열대 정리할 때, 식당에서 손님들 진상 부릴 때, 새벽에 청소 알바 끝나고 첫 차 기다릴 때. 내가 외롭지 않았을 것 같아? 근데 나는 너랑 수민이가 있어서 버텼어. 너는 나랑 우리 수민이가 있는데도 못 버텼고, 그게 너랑 나의 차이야. 저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어요. 등 뒤에서 그 사람이 여보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칸 유치장 앞에 도착하니 동생이 그 안에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동생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무릎부터 꿇더라고요. 머리를 풀어 헤친 채로 두 손을 모아 빌면서 흐느끼기 시작했죠. 언니 나 진짜 잘못했어. 언니가 나 키워준 거 다 알지. 내가 어릴 때 언니 옷자락 잡고 울던 거 다 기억나? 언니가 나 학교 보내려고 새벽에 일하러 나가던 거 다 기억나? 그런 언니한테 내가 어떻게 해. 내가 미쳤어. 언니 형부가 자꾸 꼬셨어. 형부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언니랑 헤어지고 너랑 살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흔들렸어.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저는 그 동생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단칸방에서 제 옷자락을 쥐고 배고프다고 울던 그 어린아이의 얼굴 위로 며칠 전 영상 속에서 본 그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우리 거실 소파에서 와인잔을 들고 우리 언니 진짜 바보 같지 않아? 하고 까르르 웃던 그 얼굴이요. 그 두 얼굴이 한 사람의 얼굴이라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지만 그게 현실이었죠. 강지연. 언니. 내가 너 10살 때부터 키웠지. 너 학교 보내려고 내 대학 포기했고, 너 학원비 보내려고 내 청춘 다 갈아 넣었고, 너 시집 보낼 돈까지 따로 모으고 있었어. 너 그거 알아? 동생이 고개를 푹 숙이면서 어깨를 들썩였어요. 흐느낌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근데 너는 언니가 바보 같다고 비웃었지? 그것도 내 남편 무릎 위에 앉아서. 그 영상 내가 다 봤어. 우리 수민이가 다 찍어놨거든. 동생이 그 말에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창살 너머로도 보이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영상에 뭐가 담겨 있는지, 그제야 머리에 그려진 모양이었어요. 언니, 그건 내가 잠깐 농담으로. 농담? 형부랑 발리에 빌라 알아본 것도 농담이야? 자업자득이라고 한 것도 농담이야? 동생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더라고요. 흐느낌이 통곡으로 바뀌면서 바닥에 엎드려서 손바닥으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내리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게도 제 가슴이 아프지 않았어요. 평생을 그 아이의 작은 손짓 하나에도 가슴 졸였던 제가, 그 아이가 바닥을 치며 우는데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제 안에서 그 아이를 향한 자리가 통째로 도려내져 있었던 거죠. 강지연, 잘 들어. 너는 더 이상 내 동생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떠나신 그날 밤, 내가 너 끌어안고 한 약속이 있었어. 너 절대 외롭게 안 키운다고. 부모 없는 자식 소리 안 듣게 한다고. 그 약속
이제 끝났어. 오늘로 끝났어. 너는 이제 나한테 그냥 남보다 못한 사람이야.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동생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서류가 들어 있었죠. 횡령한 돈 전액, 위자료,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요. 한 푼도 안 봐줄 거야. 네가 식당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든 공장에서 박스를 나르든 평생 갚아. 내가 너 키운 세월이 얼마짜리였는지 네가 똑똑히 알게 해줄게. 동생이 창살에 매달리면서 언니, 언니 하고 절규했지만 저는 이미 돌아서 있었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 통곡 소리가 마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남의 사연 같았어요. 제 일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죠. 경찰서를 나와서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 차창 너머로 제주의 푸른 바다가 다시 보였어요. 이제 그 바다가 더 이상 얄밉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하더라고요. 비행기에 올라타서 좌석에 앉는데 가방 안에서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수민이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나 옆집 아줌마랑 떡볶이 먹고 있어. 엄마 기다릴게.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보고 짧게 답장을 보냈죠. 우리 딸, 엄마 이제 갈게. 우리 둘이서 진짜 잘 살아보자.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떠오르는데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제주도를 내려다보면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요. 두 사람을 법정에 세우는 것까지가 제 마지막 임무라고요. 가슴속에 그 시퍼런 불씨가 이제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되어 있었답니다. 제주에서 돌아온 그날부터 재판 당일까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회사에 사정을 말씀드리고 단축 근무를 시작했고 변호사 사무실을 들락거리면서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서를 다듬고 또 다듬었습니다. 매일 밤 수민이를 재우고 나면 저는 거실 식탁에 앉아서 그 두 사람이 저한테 했던 모든 짓을 잊지 않으려고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갔죠. 법정에 서서 단 한마디도 흔들리지 않으려고요. 재판 당일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평소에 입지 않던 짙은 남색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화장은 옅게 했죠.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한번 들여다봤는데 며칠 사이에 살이 좀 빠지긴 했어도 어디 한 군데 흐트러진 데가 없더라고요. 수민이가 등굣길에 저를 한번 올려다보더니 그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멋있어.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그 한마디를 가슴에 새겨넣고 법원으로 향했어요. 법원 앞에 도착해서 변호사님과 합류하는데 정문 쪽에서 익숙한 두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우리 남편이었던 사람과 동생이었던 사람. 두 사람 모두 호송차에서 막 내려서 수갑을 찬 채로 법정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한때는 제 거실에서 같이 밥을 먹던 두 사람이 죄수복을 입고 끌려가는 그 모습을 차창 너머로 가만히 바라봤어요. 더 이상 가슴이 출렁이지도 않고 그냥 남의 풍경을 보는 것 같았어요. 법정에 들어서니까 양쪽 변호사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저쪽은 변호사가 2명이었어요. 남편 쪽 변호사 1명, 동생 쪽 변호사 1명. 두 사람이 서로 따로 변호인을 선임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단번에 알아챘죠. 한 배를 탔던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살겠다고 상대를 물어뜯기 시작했다는 신호였거든요. 재판이 시작되고 검사님이 공소사실을 낭독했어요. 사기, 횡령, 그리고 부정한 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까지. 죄목이 하나씩 호명될 때마다 두 사람의 어깨가 움찔움찔 떨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특히 동생은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손수건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한때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우리 집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있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가고 며칠 사이에 머리는 푸석푸석해지고 얼굴은 핏기 한 점 없이 누렇게 떠 있었어요. 먼저 입을 연 건 남편 쪽 변호사였어요. 그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아주 능청맞은 목소리로 변론을 시작하더라고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피고인 박성우는 이 사건의 주범이 아닙니다. 본 피고인은 처제인 강지연 씨로부터 지속적인 유혹과 정신적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강지연 씨가 먼저 박성우 씨에게 접근하여 가정을 파탄내고 통장 비밀번호를 빼내자고 적극적으로 제안한 정황이 있습니다. 본 피고인은 가정에 충실하고자 했으나 처제의 집요한 유혹에 결국 무너진 피해자에 가깝습니다. 순간 동생이 고개를 번쩍 들면서 남편을 쏘아보더라고요. 눈에 핏대가 서는 게 방청석에서도 보일 정도였어요. 동생 쪽 변호사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책상을 한번 탁 치면서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재판장님, 지금 박성우 측 변호인의 주장은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강지연 씨는 박성우의 강압에 못 이겨 수동적으로 동참한 피해자입니다. 박성우는 형부라는 위치를 이용해 의지할 곳 없는 처제에게 정신적, 정서적 지배를 행사했습니다. 통장 비밀번호 인출 또한 박성우의 치밀한 기획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강지연 씨는 그저 시키는 대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발리에 숨어 있다가 같이 도망가자고 끌어안고 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가 주범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물어뜯고 있다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뒤집어질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그 사실에 헛웃음이 픽 나오려는 걸 꾹 참았어요. 재판장님이 미간을 찌푸리며 양쪽을 번갈아 쳐다보셨어요. 그러고는 검사님 쪽을 보면서 한마디 하셨죠. 검사,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는데 이걸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제가 이날을 위해서 그 모든 시간을 버텨온 그 순간이요. 검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재판장님, 객관적 증거 있습니다. 피해자의 자녀, 당시 9살이었던 박수민 양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전 사흘간 피해자의 거실에 설치된 카메라에 두 피고인의 범행모의 과정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정에서 재생하겠습니다. 법정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불이 켜졌어요. 수민이가 화분 뒤에 숨겨놓고 찍은 그 영상이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재생되기 시작한 거예요. 화면 속에서 동생이 남편의 무릎 위에 올라앉아 까르르 웃는 장면. 남편이 동생의 허리를 끌어안고 같이 웃는 장면. 두 사람이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건배하는 장면. 방청석에서 누군가 작게 헛기침을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법정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차갑게 가라앉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흘러나왔습니다. 영상 속 동생이 와인을 입에 머금으며 까르르 웃는 그 목소리. 오빠, 우리 언니 진짜 바보 같지 않아? 자기 통장 비밀번호를 식탁 위에다가 떡하니 붙여놓고 가는 게 어딨어. 그 한마디가 법정 스피커를 통해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이어서 남편의 그 자신만만한 목소리. 그러게. 그 답답한 여자는 평생 그렇게 살 거야. 야, 빨리 마셔. 내일 바로 ATM 돌아야 되니까. 그 다음 영상에서는 두 사람이 식탁 앞에 앉아서 제 통장을 펼쳐놓고 어느 ATM 기기를 돌면 좋을지, 인출 한도가 얼마인지, 그 돈을 어떻게 환전해서 들고 나갈지를 마치 회사에서 프로젝트 회의하듯이
차근차근 짚어가는 그 모든 과정이 톨째로 녹화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장면이 결정타였어요. 남편이 동생한테 묻는 거예요. 너 진짜 언니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그러자 동생이 콧방귀를 흥기면서 대답하는 그 목소리.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자업자득이지. 영상이 끝나고 법정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어요. 재판장님이 안경을 벗으시고 한참 동안 천천히 닫고 계셨고 양쪽 변호사들은 입을 다물고 서로의 의뢰인을 쳐다도 못 보고 있었고요.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어깨를 떨고 있었어요. 동생은 손수건을 입에 갖다 대고 흐느끼고 있었죠. 방금 전까지 서로 책임을 떠넘기던 그 기세 좋은 변론은 어디로 가고 두 사람 다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재판장님이 검사 쪽을 보면서 다시 물으셨어요. 이 영상의 진위는 확인됐습니까? 네, 재판장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영상의 촬영 시점, 편집 여부 모두 확인됐습니다. 원본 영상이며 사건 발생 직전 사흘간 연속적으로 촬영된 것이 입증됐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한 번 더 올라가서 그 영상이 딸아이가 직접 찍은 것이며 두 사람의 모든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언했어요. 떨림도 흐느낌도 없는 차분한 목소리로요. 우리 수민이가 화분 뒤에 그 폰을 어떻게 숨겼는지, 왜 숨겼는지, 그 작은 아이가 어른들의 거짓말 앞에서 얼마나 무서웠을지까지 한자 한자 또박또박 진술했습니다. 재판은 그날 하루로 끝나지 않고 몇 차례 더 이어졌죠. 양쪽 변호사들이 마지막까지 형량을 줄여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그 영상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어요. 마지막 선고 공판날 재판장님이 판결문을 낭독하시는 목소리가 법정 안에 차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박성우는 가정의 일원으로서의 지위를 악용하여 피해자가 출장 중인 틈을 타 처제와 공모하여 거액의 재산을 횡령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전 모의를 주도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난다. 가족 간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에 피고인 박성우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다. 남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면서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는 게 보였고 재판장님이 계속 판결을 이어가셨어요. 피고인 강지연은 피해자의 친동생으로서 피해자의 오랜 헌신과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다만 직접적인 주도 책임은 박성우에게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 강지연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횡령 금액 전액에 대한 변제 의무를 선고한다. 동생이 그 자리에서 풀썩 무릎을 꿇었어요. 손수건을 떨어뜨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흐느끼더라고요. 집행유예가 떨어진 게 그렇게 다행이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변제 의무는 평생을 따라다닐 족쇄였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양쪽 변호사들이 짐을 챙기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 사이로 가방을 들고 법정문을 향해 걸어 나갔어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어찌나 가볍던지요. 10년 동안 짊어졌던 결혼이라는 짐이 평생 짊어졌던 자매라는 그 무거운 짐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나오는 기분이었어요. 법정문을 나오던 그날의 햇살이 어찌나 따뜻했는지요. 그 햇살을 가슴 한가운데로 받아 안으면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진짜 새 인생을 살아보자고요. 우리 수민이랑 둘이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짐도 짊어지지 않고요.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거였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빨간 인주를 묻혀 도장을 꾹 누르는 그 순간이 10년의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종이 위에서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이 신기하게도 슬프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묵은 짐을 정리하고
새 집으로 이사가는 그런 후련함이 가슴을 채웠어요. 위자료도 받아냈고 분할 받을 만한 재산도 야무지게 챙겼어요. 수민이의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왔고 면접교섭권도 일체 인정되지 않았죠. 그 사람이 출소한 뒤로 우리 수민이를 만나려면 우리 딸이 성인이 되어 직접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게 우리 수민이를 위한 최선이라고 저는 굳게 믿었답니다. 회수된 돈은 1억의 절반 정도였어요. 두 사람이 호텔에서 룸서비스 시켜 먹으면서 명품 쇼핑하면서 이미 적잖은 돈을 써버렸으니까요. 나머지 금액은 동생이 매달 변제하기로 했고요. 그 돈을 다 받아내려면 10년이고 20년이고 걸리겠지만 저는 그 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동생이 평생을 자기가 언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매달 통장 이체 명세서를 통해 확인하면서 살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목적이었거든요. 회사에 복직하고 나서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그동안 사정을 알게 된 부장님이 제 자리에 작은 화분 하나를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다육이 한 그루였는데 그 작은 잎사귀들이 통통하게 살이 오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죠. 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강 차장, 이거 잘 키워봐요. 손이 많이 안 가는 애야. 알아서 잘 큰다고. 손이 많이 안 가는 애. 그 한마디가 어찌나 위로가 되던지요.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에 손을 가져갔던 것 같아요. 동생한테, 남편한테 키워주고 챙겨주고 지켜주려고 손을 너무 많이 뻗어서 정작 제 손은 다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혀 있는데도 한 번도 제 손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는 좀 손이 많이 안 가도 알아서 잘 크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동생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식당 주방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한다고 해요. 강남 어느 큰 식당이라는데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일을 매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제 통장으로 20만 원이 입금되는데요. 그 적은 금액으로 평생 갚으려면 도대체 몇 년이 걸릴지 계산도 안 되지만 저는 그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걸 굳이 확인하지 않아요. 그냥 매달 같은 날에 같은 금액이 찍히는 그 자체로 동생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가끔 동생한테서 문자가 와요. 새벽에 한 통, 늦은 밤에 한 통 이런 식으로요. 언니 자? 언니 미안해. 매일 밤마다 언니 생각해. 언니가 나 키워준 거 생각하면 내가 미친년이지. 한 번만 만나줘. 응? 그 긴 문자를 끝까지 다 읽지도 않고 저는 그냥 화면을 닫아요. 답장 같은 건 하지 않죠. 차단은 굳이 하지 않았어요. 동생이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하니까요. 보내는 문자에 대한 답장이 오지 않는 그 침묵이 동생한테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라는 걸 저는 알거든요. 가족이라는 단어를 저는 다시 정의했어요. 핏줄로 묶인다고 다 가족이 아니더라고요. 같이 살면서도 등에 칼을 꽂는 사람이 있고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내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리요. 진짜 가족은 내가 무너졌을 때 같이 무너져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손을 잡고 같이 일어나주는 사람이더라고요. 수민이랑 저는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예전에 살던 그 집은 보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져서요. 새 집은 햇볕이 잘 드는 동향이고 거실 창문을 열면 작은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집이에요. 수민이가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두 팔을 활짝 벌리면서 빙글 돌더라고요. 엄마, 우리 집 진짜 좋다. 우리 둘이 살기 딱 좋아.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라 너무 다행이고
너무 고마워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었죠. 수민이가 그 일을 겪고도 어떻게 이렇게 밝게 자라줬는지 딸한테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사 온 첫날 밤, 우리 모녀는 거실 바닥에 이불을 펴고 같이 누웠어요. 천장을 올려다보는데 새집 천장의 무늬가 어찌나 예뻐 보이던지요. 수민이가 제 옆에서 작은 손을 뻗어서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응, 우리 딸. 우리 진짜 행복하게 살자. 저는 그 작은 손을 꼭 마주 잡으면서 천장에다가 약속을 새겨 넣듯이 말했어요. 그날 밤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꿈도 꾸지 않고 깊게 잤답니다. 요즘 저는 회사 일을 더 열심히 해요. 작년에 모았던 사업 자금 통장은 비록 한번 텅 비었지만 다시 채워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제 이름을 건 작은 반찬 가게를 열고 싶다는 그 꿈이 이제는 사치가 아니라 진짜 목표가 됐어요. 점심시간이면 인터넷으로 반찬 가게 운영 노하우도 찾아보고 동영상 강의도 듣고요. 이번에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저 자신만을 위해서 그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가끔 옛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단칸방에서 동생을 끌어안고 잠들던 그 밤. 동생 졸업식에서 꽃다발을 받으며 펑펑 울던 그 봄날. 우리 수민이를 처음 품에 안았던 그 순간. 그리고 식탁 위에 노란 포스트잇을 붙이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던 그 새벽. 하지만 그 기억들은 이제 저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오히려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강은영이 있는 거니까요. 며칠 전에 우리 수민이가 자기 전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커서 변호사 될 거야. 엄마처럼 억울한 사람들 도와줄 거야. 저는 그 작은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9살 그 어린 것이 자기 엄마가 무너졌을 때 곁에서 받쳐줬던 그 작은 영웅이 이제는 더 큰 꿈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우리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어요. 우리 수민이 뭐든지 할 수 있어. 엄마가 평생 응원해 줄게. 쓰라린 배신과 절망의 끝에서 저를 구원한 건요. 누군가의 사랑도 누군가의 도움도 아니었어요. 제 옆에서 작은 손으로 화분 뒤에 폰을 숨겨놓던 우리 딸의 용기와 그 용기를 받아서 일어선 제 자신의 의지였어요. 그 두 가지가 만나서 저는 다시 두 발로 설 수 있었거든요. 오늘도 회사 일을 마치고 딸아이가 좋아하는 딸기 한 팩을 사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현관 도어록을 누르고 문을 여는데 거실에서 우리 수민이가 활짝 웃으면서 달려와요. 엄마, 보고 싶었어. 그 작은 품에 안기면서 저는 가만히 눈을 감고 속으로 인사를 건네요. 어제의 강은영에게요. 단칸방의 강은영에게, 식당 불판을 닦던 강은영에게, 식탁 위에 노란 포스트잇을 붙이던 강은영에게, 가리고 법정문을 나서던 강은영에게요. 수고했어. 진짜 수고 많았어. 이제부터는 진짜 행복하게 살자.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혹시 지금 이 순간 저처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혼자 끙끙 앓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핏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참고 견디는 그 미련함이 그게 누군가에게는 칼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걸 부디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내 편인지 한 번쯤은 가만히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 누가 뭐래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하루하루를 채워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한 뼘 더 환하기를 마음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강은영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 피를 나눈 동생과 10년을 함께한 남편이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그 장면에서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게 되더라고요. 특히 9살 딸아이가 화분 뒤에 작은 폰을 숨겨놓고 어른들의 추악한 민낯을 통째로 잡아낸 그 장면에서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어린 것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어서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친자식처럼 키워준 동생에게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던 은영님의 그 절망을 듣는 저까지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끝내 무너지지 않고 단단한 경계선을 그어내며 딸과 둘만의 따뜻한 울타리를 지켜낸 그 모습이 진짜 어떤 드라마 주인공보다 더 멋지지 않았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은영님은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버티고 계실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사연이 시원한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